지금부터 부채금융, 자본금융, 자산금융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금융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빌리는 것. 그 이제 자금의 수요자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은행을 많이 찾아가죠. 금융기관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대출을 받죠. 그런 대출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고요. 은행한테 찾아가서 이제 차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흔히 차입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이제 금전 소비 대차라고 얘기하는데, 대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돈이 지급이 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이자를 갚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다시 원금을 상환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까지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대출이 필요하면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을 그냥 자기가 따로 다 장만해서 대출을 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예금을 합니다. 그럼 그 돈들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도 물론 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리고 이제 채권도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경제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또 아주 이제 특수하고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이렇게 예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언젠가 이 예금을 맡긴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부채로 여러 사람의 예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면 이 채무자한테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돈을 빌려줬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제 민법상의 권리인 그 채권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은행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갚으면 이 채권이라는 권리가 다시 현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이제 부채 중에서 일부인 이제 예금자가 내 예금을 돌려주시오. 그러면은 그 현금으로 또 돌려주고, 이제 그 일을 매끄럽게 하는 게 이제 은행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은행의 이제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돈의 원천은 이 예금자들, 자금의 공급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융통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차입자죠. 근데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는 저기 있는 예금자와 차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과 차입자 간에 이루어지죠. 채권 채무 관계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이제 맡긴 이 관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출해주는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예금자와 차입자 중간에서 단순히 연결하는 기능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양쪽의 거래의 주체가 되는 거죠. 예금자한테는 예금이라는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차입자한테는 자기가 가지고 보유한 현금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대출이라는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이제 역할이 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예금의 양과 대출의 양이 잘 조절이 돼서 이렇게 밸런스를 은행이 잘 맞춰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이 차입자와 이 예금자 간에는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예금자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참고로 이 은행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은 금융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계속 영위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많은 대중들이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은행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은행이 망했다. 이제 그랬을 때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죠? 은행에 돈을 꿔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망하면 내가 이제 갚아야 될 사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실제로는 뭐 금융기관이 하나 망한다고 해서 차입을 한 이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은행의 흥망성쇠가 돈을 빌려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예금을 맡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망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하자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준 건데 이게 못 갚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이 훨씬 은행의 신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기관을 규제할 때 이렇게 예금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예금 받는 비즈니스를 수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수신과 여신이라는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보다는 특히 수신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행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되고 국가로부터 많은 이제 규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이 수신은 못하더라도 여신만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카드사도 일종의 여신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뭐 캐피털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대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어떻게 예금도 없이 대출을 하냐? 근데 그런 데들은 예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죠. 아까 봤던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그리고 또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여신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수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예금 취급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금 취급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은행인 거죠. 어쨌든 그러한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이제 융통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흔히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왜 간접이냐면 자금의 원천과 예금자, 그 다음에 자금의 이제 수요하는 자는 이제 각각 따로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이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금자와 차입자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죠. 차입.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점점 발전하면서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부채 금융의 이제 수단들도 발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채권의 발행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영어로 본드, 그러니까 어떤 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 아니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금의 수요자 주로 이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돈을 이제 빌릴 때 여신을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차입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겠다는 것을 적은 증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증서, 거래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증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 한 형태가 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무,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라는 이제 증서를 발행을 해서 최종적인 이제 자금의 공급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금융은 대부분 이렇게 채권이라는 이제 증권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자금의 수요자가 내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줄 투자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증권회사입니다. 이 증권회사들은 이렇게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자기가 사서 다시 팔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 투자자가 사도록 중간에서 중개만 하기도 합니다. 증권회사가 매매도 하고 중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최초에 발행하는 증권을 이제 사는 거는 또 인수라고 해요. 인수도 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이 자금의 수요자의 증권 발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그걸 팔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이 직접 금융도 간접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다른데요. 이렇게 증권을 발행해서 그 증권이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자에게 이제 팔리게 되면 이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가 누구 사이에서 형성이 되냐면 자금의 수요자는 당연히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이 증권회사가 아니고 자금의 공급자, 그 채권을 구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 이 자금을 중간에서 이어준 금융기관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채권 채무 관계는 저 발행자와 그 채권을 산 투자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은 이 구조를 놓고 얘기해도 뭐 구분하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지만 가장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애매한 형태의 금융이 있는데 이게 직접금융이야, 간접금융이야 이제 이걸 판단하고자 할 때는 그 자금 융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채권자가 누구냐를 갖고 비교해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부채금융이고 부채금융은 간접금융, 직접금융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떤 건지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차입은 내가 뭔가 차입을 해야 되겠다,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이제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럼 그 은행에 이제 앉아가지고 대출 거래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계약서죠. 그래서 그 계약에는 뭐 깨알같이 조건들이 많습니다. 뭐 원금이 얼마고 뭘 얼마를 빌리고 이자율은 얼마니 이런 조건도 정해야 되고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각자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제 깨알 같은 내용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죠.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부채 금융이 이제 차입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 채무자와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은행과 이 사이에서 계약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계약은 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일단 돈을 빌려줬으면 이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 채무자는 빌렸으면 끝까지 은행한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뭐 5년 만기로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 원금을 5년 뒤에 되받기 전에 빨리 좀 돈을 회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1년 뒤에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5년 동안은 은행은 기다리도록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은 빌려주면 꼼짝없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A라는 은행이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다른 은행 이제 B에게 만약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이렇게 넘기고 싶다. 그때는 반드시 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둘 사이에서 합의하지 않고 남한테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합의하지 않고 이제 넘기게 되면 채무자는 이 넘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죠.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행 B는 둘이서 뭐 잘 합의해가지고 그 채권을 돈 주고 내가 사왔다고 쳐도 채무자가 나는 원래 은행 A한테서 돈 빌렸는데 하고 갚아버리면 은행 B는 이 사람에게 나한테 갚으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양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대출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만기 이전에 자금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 계약서 놓고 이제 셋이서 다시 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은행이 이제 대출 업무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원래 생각했던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이제 그 융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좀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니즈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이제 아주 표준화된 증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제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또는 다른 나라의 뭐 투자자들에게 발행을 하면서 이 채권은 이거 한 장에 $100야. 그래서 당신이 이걸 갖고 있으면 5년 뒤에 내가 $100를 다시 갚을게 하고 이제 약속한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이자를 어떻게 받냐면 이 밑에 붙어 있는 이 하나하나가 이제 쿠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날짜가 됐을 때 이 쿠폰을 뜯어가지고 오면 이걸 들고 오는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쿠폰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쿠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증서에 이건 누구 거야? 그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누구야? 채권자가 누구야? 라는 게 적히는데 본드라는 증서에는 그게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금융의 결과 어떤 채무자가 있고 중간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했던 안 했건 결국은 또 어떤 채권자가 이제 있을 때 이제 본드의 투자자죠.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는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채권자 A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증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중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넘기고 나는 빨리 돈을 회수하고 싶어 5년 전에 그러면은 팔면 돼요. 이 증서를 그냥 돈 주고 둘이서 사고 팔면 됩니다. 채무자는 관계가 없어요. 채무자는 누가 됐든 쿠폰만 가지고 오면 이자 갚으면 되고 나중에 5년이 됐을 때 이 그 채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원금까지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증서가 바로 채권입니다. 본드.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그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처음에 빌려줄 때 대출 계약에 의해서 빌려줄 때는 은행이 상당한 각오를 하고 이제 5년 내에는 나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빌려줘야 되는데 채권에 투자할 때는 내가 이거 일단 샀다가 뭐 5년 동안 기다려서 이자 원금 받아도 되고 5년 전에 내가 돈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채권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팔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유통성
또는 우리가 그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을 그게 이 채권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부채 금융이라고 하면 대출밖에 없었지만 이게 좀 더 발달된 형태인 이제 증서의 형태로 또는 증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이 자본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발달한 겁니다. 대출 계약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지금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부채금융입니다. 저 부채금융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이 현금 흐름이죠. 실제로 자금의 융통은 요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이제 스케줄을 놓고 이제 그 성질을 이야기하면 좀 편합니다. 누군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이쪽, 나가는 게 저쪽이라고 보면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먼저 차입을 하든 채권을 발행을 하든 해서 돈을 조달을 하면 내가 조달한 돈, 그걸 이제 원금이라고 해요. 이게 타임 제로, 현재 시점에 내가 조달한 원금만큼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어딘가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약속한 기간만큼 5년이라고 치면 이 기간만큼 내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약속된 기간, 그것을 만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aturity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는 이 원금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무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기한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기간 동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하면 이제 월세를 내는 것처럼 저 기간 동안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그 사용의 대가를 우리가 이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terest라고 하고요. 이 원금은 이제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내가 빌린 원금 곱하기 이자율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자율은 흔히 이제 연율로 표시를 합니다. 이자율 5%야 그러면은 1년에 원금의 5%다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내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 계산할 때는 이전 기간의 원금 잔액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좀 맞습니다. 최초에 빌린 이제 원금이 지금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중간에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이제 원금 잔액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기에 갚아야 되는 이자의 금액은 그 1년 동안에 유지되어 온 이 원금 잔액, 이 수준, 최초 원금하고 지금 같은 수준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해준 만큼 갚아야 되고 그 이자율이 계속 동일하고 원금 잔액이 계속 동일하다면 이자 금액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자만 갚으면서 5년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년 차가 됐을 때 마지막 1년 사용한 대가인 이자를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원금까지 잘 갚으면 양쪽의 의무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은 이 5년의 기간 동안 이 원금을 자기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좋고 지불해야 되는 이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일에다가 이 원금을 썼겠죠. 또는 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비를 통해서 얻는 효용이 내가 지불하는 이자보다는 크다고 판단했을 때 이 이제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 원금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더라도 이 이자 수익 이상의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다. 이게 최선이다 하고 판단해서 돈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이 5차례 이자를 잘 받고 그렇게 이 거래를 끝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원금까지 잘 돌려받으면 5년 동안에 자기 목적을 잘 달성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잘 일치할 때 이런 종류의 이제 현금 흐름을 주고받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채금융의 원리금 상환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만기의 원금을 다 갚는다고 해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금융이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이자를 이제 제때 상환하지 않거나 만기가 됐는데 원금을 못 갚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부채금융의 위험입니다. 부채금융을 해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이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위험은 이제 가장 베이직한 위험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저거 외에도 나는 이자율을 한 3% 정도로 빌려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빌려주고 난 다음부터 이자율이 막 5%, 10%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그때 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높은 이자율로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그때 빌려준 바람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위험이고요. 이자율 변동 위험입니다. 또는 나는 돈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줬는데 한 1년 지나서 내가 이제 자금 부족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때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돈으로 지금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돌려받을 수도 없고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이제 상당히 괴로운 유동성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유동성 위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험 앞에 부채 금융을 제공한 사람도 노출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극단적인 위험이 이 채무불이행 위험입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기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안 하는 겁니다. 제때 갚지 않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채무불이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요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 대출의 약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 수준이나 또는 자기가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담보나 이런 거를 최초의 상태로 잘 유지하는 그런 의무도 막 들어가요. 그래서 대출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채무자가 다른 내가 빌려준 돈 말고도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안 된다. 뭐 또는 신용 등급이 뭐 급격히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용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조건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뭐 부동산에 화재가 났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이런 그 신용이나 담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뭐 이런 등 채무 불이행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해요. 대출 계약서 상에 아주 이제 흔한 일반적인 그런 채무 불이행 사유도 있지만 거래에 따라서 특별하게 또 요구되는 채무 불이행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이제 방금도 얘기했듯이 채무 불이행 사유, Event of Default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EOD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요게 발생하면 채권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채무 불이행 사유로부터 예상되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채무 불이행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이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꼭 그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자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러한 위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채권자는 최초 이제 대출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신용에 대한 이제 평가, 심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으로는 채무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대출을 하기 어렵다. 그때는 또 담보나 이제 보증을 이제 또 요구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대출이 이제 이루어지거나 채권의 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채무 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했다. 앞에서 봤던 원리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가 만약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담보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했으면 담보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부동산을 아주 신속하게 처분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팔아서 들어온 돈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담보권자인 채권자에게 먼저 줍니다. 그게 이제 그냥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런 담보권이 없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든 재산, 그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압류, 가압류 같은 것들을 이제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나의 채권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금융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원리금 상환에 앞에서 봤던 스케줄을 이제 잘 계산하는 이제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그런 스케줄대로 뭔가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특히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채권을 잘 회수할 거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